자, 여기에 붙여놓은 자료들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원문을 상단 댓글 정보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료 출처는 현대모터그룹 테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누구나 볼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걸려 있지 않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 자, 이게 신형 제네시스의 플랫폼인 것 같아요. 플랫폼은 이제 스틸로 만들었는데 뭐 곳곳을 어떻게 알루미늄을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크로스 멤버는 차체의 뒤쪽에 붙는 서브 프레임입니다. 크로스 멤버라고 해요. 앞쪽에 엔진과 미션을 떠받들고 밑에 들어가는 요게 서브 프레임. 저는 이거를 리어 서브 프레임, 이거를 프론트 서브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현대모터그룹 테크에서는 크로스 멤버라고 이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전륜 서스펜션의 구형과 신형, 후륜 서스펜션의 구형과 신형이 나와 있어요. 노 사장이 여기다가 이거를 왜 붙여놨느냐? 자, 제가 그동안 늘 하체 오리기를 하면서 알루미늄 합금이 왜 중요하냐? 현가 질량만을 위해서면 여기다만 써야 되는데 이런데 알루미늄 합금을 쓸 이유가 없죠. 그들이 말한 거랑 다르게. 근데 이런데 다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알루미늄 합금의 중요성과 알루미늄 합금의 진동 감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허와 함께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링크도 걸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3세대의 G80은 이게 이제 새로운 게 3세대 같아요. 지금 팔고 있는 G80. 그리고 2세대의 G80에 대해서 이제 개선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하체 오리기 등을 할 때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서브 프레임의 이 하드 포인트를 얘기하죠. 이 하드 포인트가 커야 된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부시가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 하드 포인트가 기존에 있던 하드 포인트는 80mm와 85mm를 썼었대요. 하드 포인트의 크기를. 그랬는데 3세대에 들어와서는 양쪽 앞뒤 모두를 100mm로 80mm, 85mm를 썼는데 3세대에 와서는 앞뒤 모두를 100mm로 확장. 그럼 노 사장이 그동안 하체 오리기를 하면서 하드 포인트가 커야 된다. 하드 포인트가 넓게 방열을 해서 잡아줘야만 여기에 달리는 리어 서스펜션들의 움직임을 자유롭고 단단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제가 하체 오리기를 할 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까 들어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누가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체를 눈으로 보고 어떻게 아냐? 눈으로 보고는 하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넓어야 되고 이게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후륜 구동 방식의 특성상 뒷차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리어 프레임과 크로스 멤버 연결 부위의 부시 지름도 키웠다. 이전 세대에서 80mm, 85mm였던 부시 지름을 3세대에 와서는 앞뒤 동일하게 100mm로 키워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키움으로써 진동을 잡는 거죠. 근데 얘는 진동만을 또 잡으려고 하면 말랑말랑한 고무를 쓰면 되는데, 말랑말랑한 고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멀미가 들어오죠. 그래서 얘를 또 딱딱한 고무를 쓰는데, 딱딱한 고무를 쓰면 어떻게 돼요? 딱딱한 부시를 우레탄 같은 걸 넣으면 잔진동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알루미늄 와샤를 넣기도 하고, 앞뒤 쪽에 볼트가 조여지는데 알루미늄에 브라켓을 내기도 하고, 여러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그동안 주장하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자료를 현대모터그룹 테크에다가 다 현대자동차가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우디나 그 다음에 제네시스 G90 최근에 나왔던 거를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에 아우디 등을 리뷰를 할 때 전륜 서스펜션의 상단에
어퍼암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얘는 치밀하게 바퀴를 움직이지 못한다. 두 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에 부드러움을 줄 수는 있으나 치밀하게 조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BMW 애들이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이 하나가 치밀하게 움직여줘야지만 이 앞바퀴의 너클함이 위쪽에서 하나를 잡아주고, 그죠? 위쪽에서 하나를 잡아주고 밑에 쪽에서 하나를 잡고 텐션 스트럿을 잡아서 카빙턴을 할 수 있게 흔들 때, 꺾일 때 위에 있는 게 정확하게 킹핀 각도와 캐스터 각도를 치밀하게 움직여줘야지만 칼 같은 성능이 나온다. 그런데 G90이나 아우디 같은 계열들은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앞쪽이 무거운 차가 치밀한 서스펜션 세팅을 하기가 어려우니 더 쉽게 부드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개의 링크를 나눠서 쓴다. 안 좋다. 그랬더니 그때도 또 이상한 채널들에서 저걸 네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아냐, 아우디가 얼마나 좋은데 제네시스 G90이 얼마나 좋은 차인데, 그러면서 또 저를 저격을 더럽게 해댔어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뭐라고 했냐, 서스펜션도 새롭게 진화했다. 구조는 이전 세대와 같이 앞뒤 멀트 링크이지만 세부적인 설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승차감을 선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륜 서스펜션의 어퍼함을 기존의 듀얼 방식에서 싱글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조향의 응답성과 정교함을 개선한다. 어퍼함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바퀴와 연결된 앞차축이 킹핀축을 기준으로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킹핀축의 흔들림도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또 내가 늘 하체 후리기를 하면서 그 누가 말했죠. 하체는 눈으로 보고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체 후리기를 하지 않겠다. 하체를 눈으로 보고 왜 몰라요? 아니 차 리뷰를 몇 년을 했는데 딱 보면 알아야지. 딱 보면 알아야지. 자,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은 더 재밌어요. 벤츠에서 제가 뒤쪽에 토어 컨트롤 링크가 없다고 까고, 예전에 제가 현대차들 리뷰할 때 이걸 깠어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가 좌회전을 세게 돌면 우측으로 차가 눌리죠. 좌회전을 세게 돌면 언더가 나면서 눌린단 말이야. 눌렸을 때 뒷바퀴는 올라갈 때 대각선 뒤로 올라가야 되고 앞쪽이 토아웃으로 벌어져야 되며 밑에 쪽은 마이너스 캠버로 벌어져야 노면을 박차고 최고의 접지를 내면서 밀리지 않고 차를 앞으로 칼같이 공격적으로 나간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마네 막 그런 비아냥거리는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자, G80 2세대는 뒤쪽에 토어 컨트롤 링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우암을 되게 크게 잡아놨었죠. 일본 전륜차들의 멀티링크들처럼. 자, 근데 3세대로 오면서, 이 3세대로 오면서가 뭐냐? 알버트 비어만 형님의 M 디비전에서 있었던 실력들이,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알버트 비어만 형님을 매국노로 보죠. M의 기술을 다 빼갔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 작년 초에 GV80, G80을 리뷰할 때 그랬잖아요. BMW랑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놨다고. GV80 작년 1월 달에 내가 리뷰하면서 뭐라 그랬어? X5랑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놨다. G80 3세대 리뷰하면서 뭐라 그랬어? O3G와 하체 구성이 별 차이 안 난다. 그도 그럴 것이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BMW M 쪽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었잖아요. 거의 BMW랑 비슷한 구성으로 갖고 왔어. 앞쪽에 트레일 링크 2개, 위쪽에 어퍼암 하나, 밑에 쪽에 메인 로우암 하나,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토어 컨트롤 링크를 여기다 딱 뺀 거죠. 자, 그러면 노 사장이 좋아하는 서스펜션 구조를 했어. 나는 늘 하체 후리기 할 때 저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현대자동차는 뭐라고 증명을 했냐? 후륜 서스펜션의 경우 어시스트한 배치를 주행 방향 앞쪽에서 뒤쪽으로 옮겼다. 토어 컨트롤 링크를 말해요. 자동차가 선회할 때 횡방향 응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뒷차축에 충분한 횡강성과 횡력 스티어 대응이 필요하다. 어시스트 암을 뒤쪽으로 옮기면서 서스펜션의 횡강성과 횡력 스티어가 개선되며 주행 시 진동이 줄어들고 주행 안정성이 높아진다.
횡력 스티어란 자동차 선해시 타이어 접지부에 횡력이 작용하면서 현가장치에 힘이 가해지며 타이어의 진행 방향이 틀어지는 현상으로 특히 후륜 서스펜션 특성에 의해 뒷타이어가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늘 노 사장이 하체 오리기를 할 때 말했던 내용들을 현대자동차가 증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등을 만들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뒷바퀴의 캐퍼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죠. 수년 동안 노 사장은 늘 똑같은 말을 했고 그 누군가 가짜 유튜버와 차알문 유튜버, 거짓말을 말하는 유튜버들은 노 사장은 뇌피셜이다. 그걸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냐. 제발 뇌피셜로 리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비아조롱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 뭘 증명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차를 타고 이 차가 이거보다 좋다라는 걸 뭘 증명을 하든가 아니면 노 사장이 알루미늄 합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듯이 논문이라든가 특허 자료를 갖고 와서 까시든가요. 맨날 말로만 노 사장은 어쩌고 저쩌고. 정확하게 차를 사려는 소비자들한테 현 주소를 알려줘야만 1, 20만 원, 5, 6만 원짜리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알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뭐 지피지기 뭐 어쩌고 저쩌고 백전백승이다 그러죠. 정확하게 차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유튜버들이, 리뷰어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옵션과 전자장비가 좋은 차. 똑같은 비슷한 금액에서 차를 산다면 옵션과 전자장비가 좋은 차. 왜 옵션하고 전자장비가 많을까? 소재공학하고 설계공학에 돈을 많이 쓰는 회사들은 옵션과 전자장비를 떡칠을 못하겠죠. 소재공학과 설계공학이 잘된 주행성이 좋은 차. 이거는 무엇이 더 좋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나는 어차피 안 달려. 그냥 살살 다닐 거야. 그럼 옵션 많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옵션 많으면 좋은 거지. 전자장비 많아갖고 막 얼굴 막 인식하고 무슨 핸드폰인 줄? 차 탔는데 막 안면 인식하고 막 이러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 돼요. 근데 자동차는 나와 동승자들이 타고 달린단 말이에요. 1.5톤이 넘는 거대한 물건이 움직이는 거잖아. 잘 돌고 잘 쓰고 잘 가고 주행성이 좋은 차들은요. 계속 타도 즐거워요. 옵션이 많은 차는 처음에 탔을 땐 좋겠죠. 옵션 이거저거 만지는 근데 차 계속 타보면 옵션을 계속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주행성이 뛰어난 차를 사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차 리뷰를 워낙 몇백 대를 해보고 오랜 기간 차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옵션 그까이 거 좀 처지더라도 디자인 조금 다르더라도 설계공학과 소재공학이 알차게 돼 있는 차가 두고두고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단 하나 비껴갈 수 없는 건 뭐다? 통풍 시트.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나라 여름은 못 견딘대요. 통풍 시트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그냥 애국심에 그냥 뭐 현대차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국산품 애용 중요하죠. 하지만 자동차 강국 대열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의 국격과 GDP가 이만큼 올라간 이상 이제 우리도 외국 애들한테 야 자동차란 말이지 이렇게 사는 거야. 차는 이렇게 타야 되는 거야를 이제 우리도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알고 차를 사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뭐 껍데기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외국 애들처럼 우리도 꼼꼼하게 이거저거 다 따져보고 차를 잘 골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 사장의 리뷰와 라이브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을 조금이라도 발품과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잘 검색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차리로 가겠습니다.